그동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중원이나 화북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원이나 화북이 어디냐? 시작부터 지도를 보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중원이다, 화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 중국의 동부, 소위 말하는 중심 지역을 두고 말하는 거고요. 중국을 크게 관통하는 두 개의 광, 이렇게 흐르는 게 황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게 장강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강줄기를 두고 중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 황하와 장강 사이에 여기 연주, 예주, 서주 이쪽 일대를 중원이라고 보통 일컫는 거고요. 화북이라고 하면은 황하, 이북, 기주, 유주, 병주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이 명실상부한 중국의 중심지이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 장강 이북에 패권 구도를 두고 서주에 누구, 예주에 누구, 연주에 누구, 기주, 유주에 뭐 원소, 공손찬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 다툼 끝에 한때 중원을 풍미했던 사나이 원술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때 그 원술의 휘하에 있던 한 젊은 유망주가 그동안 패권 다툼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살짝 떨어져 있었던 변두리 지역인 장강 이남을 휩쓸고 새로운 실력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당연히 손책. 네. 그래서 오늘은 손책에 대해서 다루면서 겸사겸사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장강 이남, 강남 또는 뭐 강동 뭐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강남 혹은 강동이라 부르는 장강 이남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강 이남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자 이러면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테니까 장강 이남에 대해서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한나라 이전의 강남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강남 지역의 지도를 띄워놓고.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의 강남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당대 중국에 있어서 뭐 남쪽의 변방 끝에 변방 뭐 이런 데인 거는 아시겠죠. 춘추 전국시대 이때 여기에 있던 나라가 소위 말하는 오나라, 월나라 뭐 이런 나라예요. 오나라는 뭐 당연히 삼국지의 그 오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그 오나라가 맞습니다. 근데 오나라에 대해서 춘추자 시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나라와 중원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민족 취급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월나라의 월이라는 글자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이민족 오랑캐를 일컫는 말들 있잖아. 뭐 동이 남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만 이런 것처럼 월이라는 글자가 오랑캐를 일컫는 글자로까지 쓰일 정도로 진짜 오랑캐 취급을 받았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지방에 산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산월이라는 이민족이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월자가 그 월나라의 월자고요. 그 다음에 월남. 월남이 무슨 말이에요? 베트남을 일컫는 말이죠. 이 월남 할 때의 월자도 그 월나라의 월자예요. 근데 이 산월족이나 월남이 진짜 그 춘추시대의 월나라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월나라의 월자가 오랑캐를 일컫는 그냥 명사가 되어버려가지고 얘네들을 산월이다, 월남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지방의 오나라와 월나라, 오나라는 뭐 사투리였건 뭐 다른 어족이었건 아무튼 중원이랑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다르고 월나라는 아예 뭐 오랑캐 칩까지 봤다 이런 데니까 이 강남 지방이라는 데는 한인들 그리고 이민족들 이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한 그러니까 문명 세계와 비문명 세계의 경계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강남 지방은. 그렇다 보니까 한인들과 이민족 사이의 경계가 희미하면 어떤 일을 하면은 중앙의 권력 이런 거보다는 그 지방 토호들, 호족들의 입김이 다른 곳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는 것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방의 리더 어떤 사람인 게 좋을까? 그런 거가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명의 리더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손책과 유요 이 두 사람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아요. 유요 말고도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세 명의 보스 몹이 나오잖아요.
유요, 왕랑, 엄베코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중에는 가장 메이저급이었던 인물은 유요고 손책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적도 유요예요. 그래서 세 명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 사람이 서로 연합을 맺었다거나 뭐 동맹을 맺었다거나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세 사람 중에는 그래도 유요가 제일 끝발 날리는 리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책과 양주자사 유요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하는 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볼까 해요. 자, 그래서 유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사실 지난번에 좀 다뤘습니다. 네. 황족 출신이고 연주자사 유대의 동생이고 중앙에서 관리로서 이름이 높았고 이때 소방수 역할로 내려왔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줬고 원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좀 깐깐하게 원술 세력도 쳐내고 오경과 손군 이런 손견군 세력들이 중간에서 막 간제비 노릇하는 것도 단칼에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원칙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중앙의 그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거라는 거는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요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희에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 태사자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싸움도 잘했고 나중에 손책 밑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적인 무명을 쌓게 되는 사람인데 당시에 무사로서 이름이 높았던 태사자를 유요가 홀대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삼국지 정사에서도 똑같이 교차 검증이 되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 유요가 이 사람을 두고 내가 그를 높이 쓰게 되면은 허자장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 쓰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연희에도 나오고 정사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두고 유요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선입견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허자장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삼국지연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관상쟁이였던 관로,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방사 있잖아. 도사였던 뭐 좌자, 우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허자장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관상쟁이였던 거 아니냐, 뭐 전바치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점쟁이 또는 관상쟁이의 얘기만 믿고 태사자를 쓰지 않았던 약간 이상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이미지도 있고, 심지어는 뭐 유요가 태사자를 질투했다? 이런 식의 음모론까지 펼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요라는 사람이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허자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허자장, 허소라고 부르죠. 이제 자장이 자나, 네, 호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여기 말고 앞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조조한테 당신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능력 있는 신하가 될 것이나 어지러운 시대에는 간웅이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말을 조조한테 해준 사람이 이 허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허자장이 해줬던 말이 소위 말하는 월단평이라는 거예요. 월단평이 뭐냐면 그냥 달마다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그냥 허황된 말이나 그냥 관상쟁이의 말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게 당대의 관리 임용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향거리선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향거리선 제도가 한나라 시대 때 관리를 임용하던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향리에서 거선한다. 향리는 그냥 지방이라 뜻이에요. 거선은 뭐냐면은 현대 선거라는 말 쓰죠. 그 선자 거자를 거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람을 뽑아서 관리를 임용한다. 이거를 향거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 지방의 주자사 아니면 뭐 태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관리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공문서를 중앙에 보내요. 그럼 중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관리로 임명할 시스템. 이게 향거리선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향거리선 제도에서 그냥 지방관이 알아서 다 한다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이 향거리선 제도에서 되게 높게 쳐주는 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회사 들어갈 때도 소위 말하는 스펙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스펙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스펙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효렴, 효행이 뛰어났다. 아니면 뭐 무재, 이 사람이 재능이 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지방의 유력한 토호라거나 그 지방 출신의 전현직 고관 대작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얘가 유망주다 이러면은 그런 거를 추천서 형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효렴이 있다, 효도심이 깊고 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또는 뭐 무죄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재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스펙이 돼가지고 지방관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그런 거가 향거리선 제도가 굴러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열전은 없는데 허소의 사촌형인 허정이라는 사람이 열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허정은 사촌 동생 허소와 함께 인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고 인물평에 사사로운 성정을 부합시키지 않았다. 나중에 허정은 상서랑에 임명되어 관리 선발을 주관하였고 이로 인해 이름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허정이라는 사람과 허소라는 사람의 인물 평가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인물 평가하고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줬던 이 인물 평가라는 게 향거리선 제도를 위한 스펙 역할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맹탕 관상쟁이의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고 봐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중요 언론사에서 칼럼니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주목해야 할 신인 이런 거를 뭐 달마다 연재해주는 사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맹탕 완전히 뭐 관상쟁이였다, 뭐 평가쟁이였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허자장의 말을 듣고 태사자를 임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유효가 뭐 태사자를 괄시했다라거나 유효가 뭐 태사자를 뭐 질투했다라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허자장이란 사람이니까 당대에 사람 보는 눈, 선구안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대부였다라고 보면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거 좀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효에 대해서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원리 원칙주의랑 연관을 시켜서 봐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태사자를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원리 원칙주의로 볼 수 있냐? 유효가 중책을 맡겼던 부하들의 명단을 좀 볼게요. 중앙에서 데려갔던 부장인 장영과 번능, 서주에서 팽성상 이런 거를 지냈던 설례, 똑같이 지방관에 지냈던 차균, 중앙에서 파견된 태수이자 주준의 아들인 주호 이런 사람들이 유효가 굉장히 중앙에 썼던 부하들로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중앙에서 관직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효 입장에서는 이런 관직이 있었던 애들을 중용을 한다라는 자신만의 그 확고한 가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태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식적인 관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유로운 영혼, 풍우나 뭐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거든요. 이 태사자라는 사람은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젊었던 시절에 군의 관리였어요. 군의 관리였는데 군이랑 주가 똑같은 안건을 두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야. 군에서는 A 해야 된다. 주에서는 B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막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맞다, B가 맞다. 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더 빨리 중앙에 도착하는 보고서 쪽이 이기는 이런 구도가 됐던 거야. 그래서 태사자는 이제 군의 관리로서 A 보고서를 올리러 가고 있는데 불사 자기보다 B 보고서가 중앙에 진짜 살짝 먼저 도착을 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태사자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의 관리한테 가가지고 형씨 우리가 아닙니까? 이거 보고서 제가 한 번만 보고 제가 돌려드릴게요. 한 번만 봅시다. 네, 어떤 기록인지 제가 알아야지 군에 가가지고 변명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 삶은 거야. 구워 삶아가지고 주의 관리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이거 딱 보여줬는데 태사자가 이걸 받자마자 푹 하고 찢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 관리가 이걸 보고 야 이 미친놈아 너 뭐하는 거야 이랬는데 태사자가 형씨 나한테 문서 뺏겼잖아. 이거 주에 가가지고 고발해봤자 나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형씨도 처벌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쌤쌤으로 치고 우리 그냥 도망치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꼼수 쓴 거거든요. 이거 듣고 주의 관리가 개 같지만 맞는 말이다 이러고 주의 관리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쳤는데 태사자가 같이 도망을 가기 전에 따로 자신이 준비했던 그 A 보고서 있잖아. 이거를 이 사람 몰래 중앙에다 내놓고 튄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레이스에선 졌는데 결과적으로 군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거지. 그래서 태사자는 이 일 때문에 군에서 엄청난 명성을 먹고 태사자 너는 영웅이야 젠장 믿고 있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쌍놈의 새끼 아니야. 너 진짜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저 북쪽 넘어 요동까지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뒤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주 황건적의 난 때 공융을 도와줘서 유비를 불러가지고 이제 유비와 함께 청주 황건적을 무리로 물렸잖아요. 그 관의 황건적 이런 거 나오죠. 이 이야기는 연희에도 나오는 거고 정사에도 나오는 거고 뭐 익히 유명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호련히 공룡을 떠나가지고 유효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러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보통 내기도 아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은 맞는데 되게 원리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을 걷고 아웃사이더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뻣뻣한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유효 밑에서 잘 굴러갈까요? 두 사람 사이가?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으로 보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면 때문에 허소라는 사람도 태사자를 중이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유효가 태사자를 안 썼다는 게 중앙에서 정식 관리 제도를 밟아 나가면서 온 사람도 아니고 약간 뭐 풍우나 협객 이런 친구고 뭐 자기랑도 안 맞을 것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임용을 안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냥 허자장에 대한 거 얘기한 거는 약간 명분 뭐 이런 거라고 보는 게 맞지, 뭐 이게 뭐 태사자의 진가를 못 알아봐서 안 썼다? 뭐 이런 거로 보기에는 좀 힘든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유효라는 사람이 굉장히 원리 원칙을 내세우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참공무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의 문제가 태사자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멍청한 사람이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참공무원인 거야. 너무 원칙주의자인 거고. 우리는 이런 원리 원칙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난세의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를 이미 앞에서 한번 봤거든요. 누구예요? 유주의 유우였잖아. 유주의 유우가 또 원리 원칙 내세우고 민심에 저것도 받았는데 하필이면 또 상대가 이제 정신 나간 바바리안이라 가지고 비참하게 사망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참 공무원들은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청백리로서 굉장히 이름이 높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대는 난세였다. 네, 그렇죠. 난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손책이 어떤 싸움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